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이게 참 지겨울 정도로 금리 FOMC도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FOMC 회의 일정을 앞두고는 스트레스를 좀 가지게 되고, CPI도 발표될 때마다 올해 또 워낙에나 연중에 CPI 충격을 2번 정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00대를 터치하고 시장이 쭉 밀려 내려오는 양상인데, 먼저 그림을 보시죠. 오늘 일단 뭐 시장 지수는 2,400 이하까지 내려와서, 제가 2,380에서 2,500 이렇게 가두리를 잡아드렸는데 2,380이 지금 조금 깨졌습니다. 살짝 이탈입니다. 이 정도라도 버텨주느냐, 2,300 초반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다음 주까지 시장이 방향을 강하게 잡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시장 상황들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주식시장은 제일 사서는 안 되는 때에 대중을 흥분시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그러기도 하고, 뭐 증권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도 잘못 보는 것이고 그 군중 심리에 같이 동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모두가 막 흥분해서는 내년도도 간다 막 가자를 외쳤던 자리이고, 이런 자리에서 제일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폭락론이 제일 많이 나왔던 데 아닙니까? 폭락론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100대예요. 그럼 뭐 시장이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2500까지 뽑아 올렸죠. 사실 주식시장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다 없어진 수준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자료 찾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정도의 분석력을 가지고, 특히 젊은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주식에 대한 전략적인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크로 데이터들 다 분석하고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업종 산업 종목을 또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위한 분석이 되면 안 돼요. 경제 상황하고 주식시장하고 약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코르 경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세가 경기와 완벽하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있고 선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경제학자들, 뭐 애널리스트들, 뭐 리서치 헤더들이 나와서 뭐 증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보가 홍수입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걸러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니징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다양한 재료를 취합해가지고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거든요. 저도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 의사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좋다고 하고요,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좋다고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우스뷰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 좋다는 사람은 계속 안 좋다 그러고, 괜찮을 거라는 사람은 계속 괜찮다 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비관론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좀 올라가면은 또 낙관론이 또 막 커집니다. 대체로 이게 더 목소리가 큽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우리가 주식 업사이드 플레이 대부분의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낙관론이 더 목소리가 크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쏠림이 좀 지나치죠. 근데 사실은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뭔가
정확한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는 어려운 거니까. 뭐 이런 지금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진정한 승자는 여기서부터 매매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에다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환 반등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추세적인 전환 신호는 요 1년 만에 처음 나왔잖아요. 하락 추세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 이제 추세 전환 나왔잖아요. 코스피는. 지금 요 추세 전환 나온 요 시그널 포인트를 훼손하고 있어요. 약간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자리가 위협이 되거나 이탈 훼손이 되면은 요 라인까지 확인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300, 요 70, 뭐 한 60에서 80 정도의 약간 밴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이걸 잡아내고 지킨다면은 여전히 500, 600 정도까지는 룸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걸 못 잡으면은 일단은 요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어깨 라인인 2300 여기가 정도 될 거예요. 요거 한번 찍고 오느냐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이 최근에 좀 빠지니까 또 막 내년도 경기 안 좋다 이러면서 비관론이 막 올라오는데 뭐 벌써 비관론 올라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추세 전환 여기 지켜놓고 기껏 해봐야 못 올라간다 쳐도 이렇게 가지 무슨 비관론이에요. 여기서 이거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만큼 이것도 지금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시황 분석과 의견들 좀 경계하시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몇 가지들 좀 봅시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8개 연속 음봉 나온 거 얘기 말씀드렸죠. 예, 8개 연속. 지금 6개예요. 여기 8개, 6개. 이게 연속 음봉 나오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음봉이 저렇게 연속적으로 쭉쭉쭉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매도가 강하거나 매수가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혹은 2개 다예요. 근데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주식은 되게 사실 세부적인 전략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음봉이 크죠? 요 음봉이 작죠? 요 하락은 매도가 강해서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 하락은 제가 생각할 땐 매수가 약해서, 매수가 약하고 여기는 매도가 강해서. 이렇게 좀 요 두 구간이 살짝 다른데, 이건 이제 2400m로 왔는데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약하다는 것이고, 2500 가니까 강하게 매물이 나오더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1차원적인 관점에서 딱 봤을 때는, 300대 중후반을 지키느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관망 심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 기술적 시황인데요. 시황도 기술적인 분석이 꽤나 잘 맞고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6개 연속 음봉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떨어지니까 약화됐고요. 기술적 구조로 보면은 520 데드 크로스 났으니까 지금 120, 60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중기 라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단기 라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단기 움직임이 지금 단기 쌍봉 만들면서 깨졌죠. 여기 단기 쌍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 단기 쌍봉 만들어 놓고 깨졌기 때문에 여기 중립지대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사실 그런 구간이에요. 시장은 좀 뭐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그 이상 과도한 해석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이게 수급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자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래 외국인들이 현물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팔았던 적이 없죠. 7월달 작년 7월 이후 올해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그동안 오히려 꾸준히 사왔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규모 있게 매도를 하니까 시장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주면은 개인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물량을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 잡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은 그 힘이 없습니다. 왜 그 힘이 없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예탁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이게 고객 예탁금인데 이 예탁금 계속 빠져요. 고객 예탁금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없어요. 이게 지금 4조 6천억 대까지 지금 내려가는 양상인데
이게 어디서 내려왔느냐? 4조 6천억 이런다. 70조 원에서 47조 원, 46조 원까지 내려왔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수급 공백이 좀 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밀도가 없는 것이고, 매수가 취약하니까 매도가 강하지 않은데도 뭔가 주식 시세가 좀 가볍게 휘날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1, 2월 달에 실적이 중요한데 내년도 이익 전망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4분기 실적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시장은 하단 지지력이 약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PER 곱하기 EPS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주식의 주가 결정 방정식인데, 자, 긴축이 이거예요. 이게 요 구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이번 FOMC도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 업종 시장 보시는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긴축은 돈을 빼나가는 거예요. 돈을 빼나가면 멀티플이 빠지죠. 그러니까 퍼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글로벌 증시 전부. 이게 제일 많이 빠진 게 뭐예요? 빅테크예요. 빅테크. 그죠? 그 다음, 이걸 이제, 이 부분 이제 긴축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역금융이에요. 역금융 정세라고 하는, 이게 돈을 빼나가는,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돈 뺀다고 하기 때문에 장은 못 간다고 지속 얘기했던. 자, 이제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내년도 좌우간 이게 긴축이 언제까지냐인데 아직까지 긴축은 끝나지 않았어요. 2023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높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높게 오래 가면은 경기는 무조건 약해집니다. 경기는 기업 이익의 총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경기가 불어진다는 얘기는 금리라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죠. 국가도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따른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정 여력이 둔화되는 거죠. 기업은 그 차입 비용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회사채 발행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이익률 줄어들죠. 가계 대출들 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구매력 떨어지죠. 그러면서 경기가 약해지면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고금리까지 0에서, 미국 금리가 0에서 4.5, 이번에 올리면 4.5 되지 않습니까? 4.5까지 올라가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PER을 강력하게 깎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빅테크는 오히려 별 부담이 없어요. 감원까지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쉽게 안 꺾인다고 보는 쪽인데, 이제부터는 EPS가 빠지는 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긴축에서 이제 리세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리세션 공포감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근데 다우가 더 강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앞으로 나스닥이 내년으로 갈수록 나스닥이 선방하고 다우가 꺾여 내려온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지금 역으로 다우가 올라와 있고 나스닥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심각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니까. 같이 움직이면 같이 다이빙 하거나 같이 점프하거나 한데, 지금 다우가 이렇게 돼 있고 나스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 빠지면서 얘는 보완되고 이런 시장이면 사실 변동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EPS가 빠지는 시장이 반도체가 그걸 제일 먼저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죠. ISM 제조업지수 50 위협하고 50 깨질 때 반도체 하면 안 된다고. 아직 멀었다고. 근데 역으로 얘네들이 더 빠지면은 이익이 날아가니까 주가가 빠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 오늘 너무 한꺼번에 다 하네. 하여튼 그러면은 내년 돼가지고 2130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왜? PER이 유지가 돼도 EPS가 빠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는 거죠, 더. 예를 들어서 2130이 P 밸류로 8.5배였다. 근데 이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8.5배의 P가 똑같아도 이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거 2000 나올 수 있죠.
그죠? 이익 전망이 10% 낮아져 버린다. 그럼 이거 1900대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니야. 4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오면서 올해 연간 전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사업 계획서에 더 나오는 게 3월달 아닙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냐면, 2월, 3월 본격적인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와 2023년도 컨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장은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라는 거고, 대신 마냥 좋기도 힘든데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들 너무 안 좋게 본다는 거. 경기도 다들 너무 위기가 온다고 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희망적이에요. 왜? 그러면은 다들 대비를 하거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분, 다 긴축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감원을 하고 있어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오히려 내년 가서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요. 이익률은 일단은 방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차입 비용을 줄이고 하면서 그 위기에 대처를 해놓으면 위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2023년에. 일단은 지금 막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들만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현재 팩트는 여기서 추세 전환돼서 뭐 사실 여러분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 정도 누르는 게 이상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난리야. 대신 수급이 부진하고 매수가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매도 주체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매수 주체가 지금 약하니까 매수 주체가 또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2023년도 뷰 전망이죠. 그러니까 하우스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단인데 이게 하단이고 뭐 중간 값이 이게 지금 레벨로 돼 있습니다. 최하단이 이제 2,400대를 보고 있는 거고 최상단을 2,900대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소형 증권사들이라서 여기 대부분 보면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소형 증권사들이 조금 높게 보고 있고요. 대체로는 대형사들이 뭐 평균 한 이 정도 2,600이잖아요. 2,600대 정도가 제일 많아요. 2,600대가 평균치고 제일 많아요. 대형사들 대부분은 2,600에서 2,650이에요. 상단이. 근데 2주일 전에 지수가 2,500이었잖아요. 거기서 기관들이 막 물량을 쏟아내버리죠. 왜? 지네들이 하우스뷰가 2,500대, 600대, 2,600대인데 500에서 주식 사겠냐 이거죠. 증권사들이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내년에 2,600대를 상단으로 봅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2,500에 주식 누가 삽니까? 기관 수급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단을 지금 앞에 다행히 일자는 없는데 뭐 다 2,000이에요. 대체 2,000에서 2,050 뭐 여기 많아요. 여기 지금 상단 기준으로 리스트업 돼 있는데 2,000에서 2,000 뭐 2,200도 꽤 있네. 야, 2,200 하단, 2,600 상단이면 400포인트, 1년간 400포인트?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지금 수급이 취약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쪽이에요. 당장 많이 떨어질 상황,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몇 달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저의 그냥 사견입니다.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요 120개월선 왔다가 20개월선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요게 한 석 달 정도 동안 보면 2,600대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긴축이거든요. 이거 여기도 긴축이거든요. 여기 긴축이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긴축으로 데미지 입고 나서 경기가 좀 나빠지는 동안 빠졌다가 여기서 완화했어요. 요 연말에 완화했거든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가다가 여기 위기 한번 왔죠. 가다가 한번 쑥 빠지면 그때부터 완화한다고 치면은 뭐 당분 옆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옆으로 가길 바래요. 저도 옆으로 가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위로는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옆으로 가면 종목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밑으로 가버리면은 쉬어야 돼요.
시장이 밑으로 가면 현금이 최고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밑으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가자 이 주의고 여전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FMC 비율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 FMC는 다 알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CPI 나오고요. 네, 다음 주 CPI 나오고 FMC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크게 상관없다. 이 FMC가 결국은 중요한 건데 CPI도 갑자기 막 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무난하게 오히려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FMC는 중요한 거는 이번에 0.5% 올리는 거는 이게 속도 완화죠. 이거는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재성인데 이건 반영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별로 환호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는 지금 이미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FMC에서 제일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금 속도는 이제 완화됐고 그럼 이제 얼마나 높게 얼마나 오래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건 2023년도 연말 점도표거든요. 예, 2023년도 연말 점도표를 연준 이사들이 다 찍는단 말이에요. 12월에는. 이게 어디까지 찍히느냐인데 그리고 2월 1, 2일 FOMC가 있는데 그 2월 1, 2일이 과연 0.25냐 0.5냐 여기에 두 가지에 집중할 거예요. 이거는 파월의 입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만약에 파월이 이제 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잖아. 그죠?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환호할 수 있어요. 이건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에 추가적인 속도 완화는 생각지 않는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코멘트는 다음 회의가 0.5면은 그럼 바로 5% 가버리잖아요. 2월 달에. 그죠? 그럼 최종 금리가 0.25만 더 올려도 5.25 가는 거고 0.25 두 번 더 올리면 5.5를 간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0.25로 낮추고 뭐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4. 그러니까 이번에 4.5고 2월에 4.75까지 가서 한 25bp 두 번이면은 5.25. 이게 사실은 제일 컨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연말 금리가 5나 이건 전 상당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5나 4.75로 제일 많이 찍히면 이게 시장 컨센을 일단 크게 오버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 내년도 하반기에. 그게 시장의 지금 예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높게 점도표 찍혀가지고 5 이상에 막 많아버린다. 그리고 파월의 코멘트가 뭐 금리 속도에 대해서 더 속도를 완화시키는 건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야, 2월 달도 50bp다. 막 이래버리고, 야, 그러면 내년 상당금리 5.5 간다.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없다. 이래버리면은 약간 충격을 한번 받고, 좀 또 다시 진정시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일단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시고. 다만, 제가 볼 때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분명히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그 달러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충격을 그렇게 강하게 줄 강력한 매파적 포지션 저는 아니지 않을까 기대해요. 그리고 달러도 꺾였고 채권도 꺾여서 뭐 지금으로서는 저는 막 아주 심각한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다음 주에 FOMC 조금 긴장감은 있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지금 요거만 보고 마무리 합시다. 아마존인데 아마존 아니다. 알파벳 봅시다. 알파벳.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트가 아니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게 지금 알파벳인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을 많이 끌어내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50% 빠져가지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냐 이거예요.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얘네들 옆으로 가지 뭐 당장 못 올라가고 이거 다시는 못 가더라도 이 베이스 아닐까? 미국 시장이 막 밑으로 처박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추가 긴축 쪽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이제는 경기를 걱정하지 추가 긴축을 걱정하는 구간은 저는 끝나지 않았나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위주의 추가 하락이 아니라면은 국면은 이미 바뀌었다. 그래서 박스로 보고 종목 승부. 종목 승부는 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친환경, SOC, 중국 소비 요게 좋잖아요. 내년에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럼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두세 개만 좋으니까 그 두세 개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반도체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저는 아직 멀었다. 내년 상반기가 반도체 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FOMC 결과 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